어제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9명 발생, 연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49명 중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종교 모임과 학원과를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고 부천 물류센터의 집단 감염도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밀집되고 밀폐된 장소,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곳들은 어김없이 코로나19에 공격을 당했고 정부는 수도권에 한해 2주간의 강화된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SNS를 통해 코로나로부터 한숨 돌리나 했더니 아니었다라며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예방 백신임을 강조하고 국민들에게 방역 수칙과 함께하는 일상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다가오는 6월 8일 4차 등교를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게 됩니다. 이대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 수도권의 대규모 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 속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의 2차 대유행 경고 역시 힘을 얻고 있는 상황. 고조되는 코로나19 위협 속 우리의 일상과 생활 방역 지침을 재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게 1월 20일이었으니까 지금 4개월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특별한 경계를 당부하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그리고 박연미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클럽에서 또 물류센터에서 시작된 감염이 2, 3차 감염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국면으로 지금 접어든 게 아니나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평론가님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지난 3월에 31번째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신천지를 중심으로 하루 최대 5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5월 초가 되면서 이제 국내에서는 거의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고 해외 유입만 있었고 하루에 2명이다, 3명이다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었거든요. 이게 어린이날 연휴가 지나고 나면서 이른바 이태원발 집단 감염이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파만파 사태가 악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신규 확진자가 최근 들어서는 이 동선이 굉장히 넓은 수도권에 젊은이 중심이라는 것도 문제인데 이 이태원발 감염하고 그 쿠팡발 감염 이게 좀 줄어드는 듯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또 수도권의 교회나 성경 모임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1일에는 35명, 2일엔 38명,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는 4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재학 교수님, 지금 상황이요. 막 몇백 명 나오는 상황은 아니고 100명 이하고 뭐 50명 이하잖아요. 어떻게 심각한 상황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조금 이게 헷갈려 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지? 일단은 이제 이태원하고 쿠팡 지나서 이제 작은 교회들 사이에서 계속 환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지역사회 내에서 소규모 발생들이 계속 연이어서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일단 2월에서 4월 사이에서는 이런 소규모 감염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많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모두를 다 조심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감염 자체가 이제 감염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분들이 활동을 안 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전파를 안 시켰는데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 시작되면서 이게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모이는 과정에서 이런 집단 발병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게 딱 연결고리가 끊어져야 되는데 끊어지지 않고 수도권 지역에서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그 부천 쿠팡 물류센터발 감염이 시작된 게 지금 한 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5월 말부터 지금 시작이 됐는데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가 119명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물류센터발 감염이 지금 어떻게 처음 시작됐는지 이게 역학관계가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역학조사가 완전히 끝난 상황은 아닌데요. 아마도 이태원에서 그 클럽에 다녀왔다가 신분을 속였던 그 인천의 학원 강사를 통해 확산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보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만 쿠팡 안에서의 초기 대응이 잘못됐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는 쿠팡이라는 이 물류센터 안에서 이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 그 안에서 작업복이나 모자를 돌려 입었다거나 1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같이 모여서 식사를 했다. 흡연실 같은 곳에서는 거의 뭐 차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현실적으로 이 물류 물량이 지금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쏟아지면서 거기에서
분초를 다투면서 이 물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무거운 걸 옮기고 할 때 마스크를 쓰고 일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죠. 작업 환경에 현실을 토로하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물류센터발, 그리고 학원발, 클럽발, 지금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데 한 가지 특징이 지금 교수님 이게 무증상 감염자가 굉장히 많고요. 이게 정부에서는 이게 뭐 깜깜이 전파다, 뭐 깜깜이 감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방역 당국에서도 상당히 난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일단 이제 깜깜이 감염 또는 조용한 감염이라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시기 또는 아니면 아예 무증상 감염으로 있는 분들이 계속 지역사회 내에 있는 여러 소규모의 그런 밀집 시설 안에서 계속 전파를 시키는 양상인데 이게 네.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그 중에서 누군가는 증상이 나타날 때나 돼서야 확인이 되니까 예. 이미 확인된 상황에서는 이미 여러 명이 감염된 상태로 확인이 되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방역 당국 자체도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강조했었던 부분인데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느슨해지고 또 네. 생활 속 거리두기의 그런 핵심 지침들을 좀 많은 분들이 잘 지키지 않으면서 일어나는 형태여서 만약에 이게 이제 중간에 차단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수도권 내에서의 확산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설명 들어보니까 깜깜이 감염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우리가? 그래서 방역 당국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왜냐하면 이제 확인이 돼야 그 다음부터 이제 방역 당국은 이제 조치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사전 예방이라는 측면이 강조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내가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빨리 검사를 받는 부분도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 일단은 이제 너무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자꾸 마스크도 벗고 그렇죠. 친밀하게 생활하잖아요. 예. 근데 네. 그런 생활 속에서 내가 혹시라도 이제 증상 발현 전인 사람이라 모르고 있다가 남을 감염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강화하려면 정말 작은 공간 또는 오히려 친밀한 사람들이 만나는 상황 속에서도 네. 뭐 마스크 착용이나 손위생을 철저히 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생활 수칙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예. 네. 코로나19 사태 초반만 해도 신천지, 병원, 요양원처럼 정말 좀 대규모, 그렇죠. 큰 규모의 예. 감염이 이어졌었는데 지금은 수도권에서 소규모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제만 해도 발표된 게 49명 중에 48명이 수도권에 집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선 지금 2주 동안 강화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네. 생활 속 거리두기와는 어떻게 다른 거죠? 그게 중간에 아주 대표적으로 보실 수 있는 게 공공기관이 그 실내체육시설 혹은 여러 가지 그 기관들을 개방하느냐 하지 않느냐. 네. 이걸 보시면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지 생활 방역 단계로 넘어갔는지 알 수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미 5월 29일부터 6월 14일까지 지금 보름이 좀 넘는 기간 동안에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는 PC방이나 코인 노래방 같은 곳들은 네. 운영하지 말아라. 웬만하면 모이지 않도록 해라. 이런 행정명령이 내려져 있고 연수원, 미술관, 박물관 이런 곳들도 대부분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학원이나 PC방의 경우에도 앞으로 2주 동안은 웬만하면 가지 말아라 이런 권고가 내려져 있고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 봐도 학원을 못 보내게 됐다. 네. 잠깐 문을 열었던 학원이 다시 닫았다는 곳이 많더라고요. 또 종교시설의 경우에도 종교 활동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밀집해야만 하는 그런 환경이면 반드시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성경 모임 이런 거 당분간은 모임 좀 같은 거.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네. 권고가 나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지금 어제까지 460만 명의 학생들이 등교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위험한 요소가 많으니까 학생들도 학교에 가고 하니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상징적인 의미하고 대외적인 고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첫 네. 번째는 우리가 1분기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간다고 하면 완전히 경제 활동이 좀 멈출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만나지 말고 돌아다니지 말아라. 거기로 다시 돌아갈 정도는 아닌데 네. 하지만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학생의 77%가 어제부로 등교 계약 대상이 됐거든요. 네. 그렇다면 긴장감은 늦추지 않되 경제활동이 멈추던 시기로 돌아가진 않는다. 그리고 한국의 방역 상황이 어느 정도 괜찮아졌다는 걸 또 대외적으로 알릴 필요도 있어서 이 모든 상황이 고려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도권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2주 동안 우리가 바싹 긴장을 하자. 네. 그렇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코로나19 때문에 언제까지 뒤로 밀어둘 수는 없다. 이게
정세균 국무총리의 어제 브리핑 내용이었습니다. 딜레마네요. 예, 그러네요. 네. 부모님들은 특히 지금 가장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다음 주면 이제 뭐 거의 모든 학생들이 등교 대상이 되는 건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특히 어린 학생들 이걸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들 우려를 하고 계시거든요. 방역 당국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5월 한 달 동안 학생 감염이 한 70여 명이 발생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학교 안에서 접받은 사례는 아니고요. 주로 이제 뭐 학원이라든지 뭐 PC방, 노래방 이런 데서 감염이 된 사례기는 합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정세균 총리께서 이제 발표하신 내용들 들어보면 일단은 학생들 뭐 예전에 6.25 때는 뭐 천막에서 수업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학생들을 지키기 위해서 뭐 이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계속 수업을 듣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질병관리본부는 계속 우려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전문가로서 권고하고 싶은 부분들은 학교가 이제 이 많은 학생들을 감당할 준비가 잘 돼 있느냐를 잘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 특히 어린 학생들이 있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돌보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 잘 돌볼 수 있는 인력들을 많이 보강을 해줘서 그런 일상 활동들이나 이런 데서 큰 문제가 없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교를 통한 감염은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라고는 하지만 보아하니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건데 그러면 학교 당국에서는 코로나19 어쨌든 학생들이 오기로 돼 있는 거니까 이거 막으려면 좀 잘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대책들이 있습니까? 일단 전원이 등교하진 않습니다. 인원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밀집도를 좀 낮추기로 했는데요. 3분의 2 이상이 한 번에 등교하지 않게 하고 수도권의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이 한 번에 등교하지 않도록 한다. 저희 아들 학교 같은 경우에는 4분의 1만 등교하게 돼 있거든요. 밀집도를 낮추는 조치를 학교별로 사정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시험을 보는 학교들도 오전, 오후로 학년을 나눠서 시험을 보더라고요. 이런 조치뿐만 아니라 이제 마스크 사용 지침 그리고 에어컨 사용 지침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환기를 주기적으로 한다. 심지어 화장실 갈 때에도 마스크를 쓰고 선생님에게 반드시 허락을 받고 화장실에 간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이 몰려있을 때는 순차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이런 구체적인 지침도 나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수도권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지금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은 올 가을과 겨울에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만나보시죠. 국내외 질병 전문가들이 잇따라 올 가을, 겨울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겨울철 대유행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좀 더 바이러스가 생존하기 좋아지고 또 밀폐된 그런 환경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대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올 하반기 코로나19가 재발병할 것이며 독감과 겹쳐 지금보다 더 강력해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미국 내 감염병 연구의 최고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올가을 코로나19의 재유행을 확신한다고 단언했습니다. I am convinced of that because of the degree of transmissibility that it has, the global nature. 그 앤서니 파우치 소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신 있는 발언으로 미국 내에서도 인기가 많은 분인데 이분 학자잖아요. 근데 학자가 코로나19 대유행을 확신한다. 학자들이 확신한다고까지 말할 거면 정말 확실하다는 얘기라고 저 같은 일반인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이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뭐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주된 이유는 이제 미국 자체의 그런 대응 자체가 많이 느슨해지고 있는 측면들과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게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 있었거든요. 스페인 독감이 봄에 한번 유행을 좀 자그맣게 하고 나서 그 유행이 그때도 사실 큰 편이었는데도 이제 사망자가 이제 많이 발생 안 했다라는 그런 안도감 때문에 가을철에 다시 몰려올 때 대비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면서 그때 두 번째 유행일 때 오히려 첫 번째보다 5배 이상의 사망자, 발병자가 발생을 했어서 높았군요. 아주 높은 그래서 한 5천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지금 남미의 브라질 같은 경우 하루 2만 명 이상의 환자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아프리카 이제 남쪽에 있는 또 아프리카에서 계속 환자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 유행이 계속 남미의 여름 내내
겨울 내내 네. 거기서 이제 유행을 하다가 이제 우리 이제 북반구의 겨울이 되는 시점에서 다시 넘어와서 다시 우리한테 감염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앤서니 파우치 박사도 얘기했지만 또 정은경 본부장님도 얘기했지만 네. 호흡기 바이러스의 특성이 좀 차갑고 건조한 상황에서 전파력이 확산 좀 더 잘 살아남을 수 있고 잘 확산되는 부분들이 있는 데다가 네. 이제 겨울철 되면 우리나라 인플루엔자도 같이 되는데 그렇죠. 이미 네. 겨울에 인플루엔자 환자만으로도 중환자실이 꽉 찰 정도로 의료의 소비가 확실히 늘어나는 상황들이 되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코로나 환자까지 겹치면 이제 중환자실도 부족하고 병실도 부족해서 사망률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 네. 이런 부분을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겨울도 참 걱정인데 사실 당장 닥쳐올 여름도 정말 걱정이 됩니다. 올 여름이요 역대급으로 덥다 네, 덥다고. 이런 얘기 예. 많이 나오고 있고 오늘 대구 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지금 폭염특보까지 내려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마스크를 지금부터 벌써 땀 찬다, 너무 답답하다, 이거 어떻게 쓰고 사냐 이런 목소리 너무너무 많이 들리거든요. 마스크를 어떻게 여름에는 착용해야 될까요? 일단 이제 밀폐된 공간 또는 밀접한 공간이라든지 뭐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서는 계속해서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되는 상황들인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많이 미세먼지 때문에 쓰시던 KF94 같은 경우는 네. 이거 자체 필터도 상당히 좀 강하고 이러다 보니까 답답한 느낌도 많고 예. 많이 덥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덴탈 마스크 착용하시는 분들 이제 많아졌는데 맞습니다. 덴탈 마스크도 뭐 KF80 수준 정도보다 하고 비슷한 수준, 조금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네. 침방울을 막아내는 능력은 상당히 뛰어나다고 돼 있고요. 예. 정부에서 최근에 이제 그 침방울 방지용 그런 마스크를 이제 새롭게 개발을 해서 이제 아마 이번 주 안에 이제 출시가 된다고 돼 있는데 네. 그 마스크 같은 경우는 뭐 입체형이든 평면형이든 발생을 하는데 이제 네. KF 한 55에서 80 정도 수준의 필터 기능은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 침방울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필터라든지 부직포는 제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예방 효과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가벼운 건가요? 예, 가볍기도 합니다. 무게도 한 3분의 1 정도 되다 보니까 가볍기도 하고 밀착은 잘 되는 대신에 훨씬 네. 답답함을 덜 느끼게 할 수 있기 때문에요. 혹시 출시가 되시면 이제 그런 마스크를 사용하시면 더운 여름에 오히려 마스크를 제대로 안 쓰는 것보다는 좀 가벼운 마스크를 잘 쓰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아무리 더워도 마스크는 꼭 착용해야겠습니다. 네. 평론가님, 근데 이제 여름철에 네. 뭐 마스크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좀 주의해야 될 게 많잖아요. 뭐 제 생각에는 물놀이도 하실 것 같고 하실 분들은 그쵸. 여러 가지 주의해야 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해수욕장 개장했거든요. 예. 7월까지 개장하는데 이게 걱정거리입니다. 그럼 예. 현장에서 2m 간격을 지키라고 하고 네. 파라솔도 그렇게 놓는다고는 하지만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물놀이 하면서 둥둥 떠다니잖아요. 그럼요. 이게 2m 간격을 유지하는 게 가능할 거냐. 아마 당국이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낼 텐데 부표를 띄워서 이동을 하지 못하게 한다던가 뭐 네.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네.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이때에도 그 해수욕장에 침 뱉지 않기, 네. 마스크 사용하고 다니기, 네. 그리고 음식을 야외에서 여러 사람이 같이 섭취하지 않기 이런 수칙을 쭉 지켜주셔야겠고요. 네. 컨디션 안 좋은 분들은 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아. 나와 남을 위해서. 네. 그 워터파크의 경우에도 네. 사용하실 분들은 예약을 해서 시간당 이용자를 한정된 인원만. 제한한다고 하는데요. 역시 노약자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백신과 치료제 어디까지 왔는지 좀 짚어볼 텐데 정부는 희망적인 뉴스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연내 뭐 치료제. 네, 치료제하고 내년까지 네. 백신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제 연내 혈장 치료제가 나올 것 같다 얘기하는데요. 네. 혈장 치료제는 좀 빨리 나올 수 있는 게 확진자의 혈액을 이제 공여받아서 그 중에 항체가 많은 부분들을 이제 농축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더 빨리 나올 수 있는 측면들이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셀트리온과 같은 항체 치료제를 만드는 그룹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동물 실험에서도 효과가 있는 부분들을 확인을 했는데 예. 그 좋은 항체들을 농축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해서 내년 정도면 항체 치료제가 나올 것 같다. 또 백신 기술도 7월이면 이제 우리나라의 첫 백신이 임상 연구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게 차곡차곡 잘 진행이 되면 한 내년 말 정도에는 국산 백신 효과가 뭐 증명이 돼야 되긴 하겠지만 네. 과정만 잘 거친다면 국산 백신으로 국민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것도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박연민 평론가님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한마디만 짧게. 네, 어제 그 질병관리청으로 본부를 승격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의료 자원이 한정돼 있는 만큼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체계가 좀 갖춰져야 될 거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하게 되는 원격 의료 이런 예. 것들도 이번에 좀 심도 깊은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교수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일단 국민들께서 지금껏 잘해주셨지만 네. 특히 요새 계속 소규모 감염들 많으니까 네. 긴장 늦추지 마시고 또 손위생 마스크 잘 착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